칼융은 모든 나르시시스트를 공포에 빠뜨릴 만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한계에 도달한 공감자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잔인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부서지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수십 년에 걸친 임상 관찰에서 융은 우리가 권력 역학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심오한 심리적 현상을 기록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는 온화하고 베푸는 영혼들인 공감자들이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가해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았다. 융은 이를 수년간 흡수된 독이 갑자기 순수한 심리적 금으로 연금술적 변환을 이루는 순간이라고 불렀다. 공감자는 더 이상 타인의 어둠을 담는 수동적인 그릇이 아니라 어떤 조작도 흐리게 만들 수 없는 능동적인 빛의 힘이 된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융이 깨달았듯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변화를 무엇보다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한계에 도달한 공감자는 같은 무기로 반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장의 차원 자체를 초월해버린다. 가장 온화한 영혼들이 마침내 이제 충분하다고 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는지에 대한 융의 가장 깊은 통찰로 함께 내려가 보자.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이 아직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융의 발견이기 때문이다. 공감자의 온화함은 결코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절한 순간에 드러나기를 기다리던 위장된 힘이었다. 융은 이렇게 썼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공감자에게 이 수용은 더욱 두려운 것을 요구한다. 그들이 두려워하도록 학습된 힘을 스스로 지니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림자, 통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융의 원형 이론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공감자는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는 존재인 상처 입은 치유자 원형을 구현한다. 그러나 융은 놀라운 사실을 관찰했다. 이 원형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것은 부서지지 않는다. 희생이 아닌 힘의 자리에서 치유하는 존재, 내가 주권적 치유자라고 부르는 상태로 변형된다. 이 변형은 부드럽지 않다. 잔잔한 음악과 명상과 함께 서서히 일어나는 각성이 아니다. 그것은 융이 말한 에난티오드롬이야. 즉 모든 것은 결국 그 반대로 전환된다는 원리다. 끝없이 주는 존재는 의식적인 선택자가 되고 끊임없이 흡수하던 존재는 전략적인 반사자가 된다. 현대 신경과학은 융이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것을 확인하고 있다. 공감자의 뇌는 다르게 연결되어 있다. 주디스 올로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적인 개인들은 거울 뉴런이 과활성화되어 있고 감정 처리와 관련된 영역의 활동이 높다. 그러나 융이 깨달았고 과학이 이제야 따라잡고 있는 사실은 공감자를 취약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신경 구조가 의식적으로 방향을 잡을 때 엄청난 힘이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은 아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공감자가 마침내 융이 말한 그림자를 통합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들이 억눌러 왔던 분노, 경계, 자기 보호 말이다. 융은 공감자들이 자신의 부정적 감정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그림자 물질을 무의식적으로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관찰했다. 부모가 표현하지 못한 분노, 친구들이 처리하지 못한 슬픔, 연인이 인정하지 못한 조작까지 공감자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트라우마 저장소가 된다. 그러나 융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공감자가 마침내 한계에 도달하면 그들은 이 축적된 그림자를 단순히 방출하지 않는다. 그것을 연금술적으로 변환한다. 수년간 흡수된 독을 그가 말한 심리적 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융이 초월 기능이라 부른 과정으로 상반된 힘을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변형하는 능력이다. 이 변형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관찰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공포가 된다. 첫 번째 단계, 인식이다. 공감자는 갑자기 패턴을 본다. 자신이 책임질 필요 없는 죄책감을 흡수했던 모든 순간들, 타인의 나쁜 행동에 대해 사과했던 수많은 장면들, 사랑이란 끝없는 배드시며 자신은 부스러기만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세월들. 융은 이를 무의식적 패턴이 의식화되는 베일이 걷히는 순간이라 불렀다. 두 번째 단계, 통합이다. 공감자는 자신의 민감함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것을 무기로 삼는다. 흡수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작이 시작되기도 전에 꿰뚫어보기 위해 자신의 고감도 능력을 사용한다. 융은 통합된 공감자들이 심리적 예언자가 된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무의식적 동기를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읽어낸다. 세 번째 단계, 주권이다. 공감자는 외부의 인정 추구를 멈추고 융이 말한 개별화된 존재, 즉 심리적으로 온전하고 자기 주도적인 존재가 된다. 의식적인 그림자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타인이 자신을 완성해 주길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과정은 내가 공감자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결과를 낳는다. 공감자가 그림자를 통합할수록 그들은 더 자비로워진다. 그러나 그 자비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 그것은 날카롭고 분별력 있으며 공감자의 기능 장애에 의존해 힘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극도로 위협적이다. 만약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그 민감함 속에 숨겨진 힘을 느껴왔다면 내 민감함은 나의 초능력이다 라고 말해보라. 당신은 지금 융이 말한 공감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과 보호를 위해 공감 능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공감자가 각성하면 그들의 민감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외과적으로 정밀해진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연기 아래에 숨은 감정 상태를 느낀다. 조작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그것을 감지한다. 다른 이들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세한 표정과 에너지의 변화를 통해 거짓을 감별한다. 융은 이러한 지각 수준이 그가 말한 능동적 상상의 한 형태임을 이해했다. 즉,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각성한 공감자는 어떤 매력이나 조작으로도 속일 수 없는 진실 탐지기가 된다. 이 변형을 세 가지 실제 사례로 보여주자. 직장 내 포식자, 사라는 공을 가로채고 책임은 떠넘기는데 능숙한 동료와 함께 일했다. 수년간 그녀는 그의 투사를 흡수하며 가스라이팅을 믿고 자신의 인식을 의심했다. 그러나 융의 그림자 작업을 적용한 후 그녀는 패턴을 보기 시작했다. 설명을 멈추고 자신의 일을 변호하는 것을 멈추고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유능함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췄다.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사라의 감정 노동을 더 이상 먹이로 삼을 수 없게 되자 그 동료의 가면은 벗겨지기 시작했다. 사라가 더 이상 그가 만든 긴장을 흡수하지 않자 다른 사람들도 그의 행동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융이 말한 조작에 대한 심리적 면역 상태가 되었다. 가족 내 조종자, 마이클의 어머니는 죄책감, 수치심, 감정적 협박으로 수년간 그를 통제해왔다. 그는 경계를 세우면 자살을 암시했고 그가 성공하면 피해자 역할을 했으며 모든 대화를 자신의 고통으로 돌렸다. 마이클은 수십 년 동안 그녀의 감정 조절기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별화에 대한 융의 가르침을 통합한 후 그는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을 멈췄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에 공감하되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 설명 없이 경계를 세웠고 자신의 가치나 선택에 대한 논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의 조작은 점점 절박해지다가 결국 멈췄다. 마이클의 참여가 사라지자 그녀는 더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야 했다. 마이클은 내가 말하는 조작 불가 상태가 되었다. 로맨틱한 흡혈귀. 리사는 늘 상대의 기분을 관리하며 눈치를 보던 관계에 있었다. 그녀는 사랑이란 끝없는 희생이며 상대의 비판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융의 심리적 투사 이론을 접했을 때 그녀는 상대가 자신의 자기 혐오를 그녀에게 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그녀에게 던진 모든 비난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일부였다. 리사는 변호를 멈추고 설명을 멈추고 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얻으려는 시도를 멈췄다. 그 관계는 빠르게 끝났다. 리사의 무의식적인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역동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파트너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낄 대상을 잃자 그 우월감의 환상을 유지할 수 없었다. 모든 경우에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잔인해지거나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의식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융이 알았듯이 의식은 무의식적 조작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하지만 여기서 융의 이해가 진정으로 혁명적인 지점에 도달한다.
지쳐버린 공감자는 자기애적 역동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미래의 조작의 면역이 되게 하는 지혜로 전환한다. 융은 이 과정을 대극의 통합이라 불렀다. 공감자는 연민과 분별력, 개방성과 경계, 사랑과 자기 보호를 동시에 지니는 법을 배운다. 그들은 내가 통합된 전사 치유자라고 부르는 존재가 된다. 자신을 완전히 보호하면서도 격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통합은 융이 말한 초월적 기능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겉보기에는 상반된 요소들이 결합되어 부분의 합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심리 상태다. 공감자의 과거의 약점은 강점이 되지만 과거의 강점이 약점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대신 두 특성 모두 의식적인 지혜로 성숙한다. 융은 임상작업에서 이러한 변화를 반복해서 관찰했다. 그는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고 썼다. 공감자에게 이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의 피해에 공모해 왔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깨어난 공감자는 자신이 무작위로 표적이 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기애적 인물이 결여한 것, 즉 진정한 감정의 능력, 진실한 연결, 실제 공감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능을 무의식적으로 내어주는 대신 상호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과 의식적으로 나누는 법을 배운다. 이것이 내가 공감적 혁명이라 부르는 것이다.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을 고치려 애쓰는 대신 공감자들은 다른 의식적인 존재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성장하기 시작한다. 고쳐야 할 깨진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을 멈추고 함께 성장하길 원하는 온전한 사람들에게 끌리게 된다. 당신의 공감이 관리해야 할 약점이 아니라 방향을 정해야 할 강점임을 깨달았다면 나는 내 에너지를 받을 사람을 선택한다고 말해보라. 다음은 융의 개성화와 그림자 통합 원리에 기반한 내가 제시하는 공감자 방법론이다. R. 패턴을 인식하라. 융은 무의식적 패턴을 의식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감자는 자신이 어떻게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데 참여해 왔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힘을 되찾는 과정이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썼다. 상호작용을 기록하기 시작하라. 언제 기운이 빠지는가? 누가 지속적으로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가? 소모적인 관계에 머무르기 위해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융은 이를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심리적 관점에서의 양심 성찰이라 불렀다. I. 그림자를 통합하라. 융은 그림자 통합이 심리적 온전함의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공감자에게 이는 억눌러 왔던 모든 특성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분노, 이기심, 설명 없이 거절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그림자는 악이 아니다. 그것은 살지 못한 삶이다. 당신의 분노는 표현이 필요했던 정당한 분개일 수 있고 당신의 이기심은 미뤄졌던 건강한 자기 돌봄일 수 있으며 경계를 세우는 능력은 차가움으로 위장한 지혜일 수 있다. 이러한 그림자 특성을 작고 안전한 방식으로 연습하라. 장황한 변명 없이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하라. 즉시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분노를 느껴보라. 죄책감 없이 자신을 선택하라. S. 에너지 누수를 멈춰라. 융은 심리적 에너지가 유한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공감자는 그가 말한 심리적 경제성, 즉 감정적, 정신적, 자원의 의식적 관리를 배워야 한다. 이는 에너지 소모원을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춰라. 오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라. 당신의 관심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마라. 내가 에너지 감사라 부르는 것을 만들어라. 당신의 활력을 더해주는 것과 고갈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기적으로 평가하라. 융은 심리적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2. 진정한 힘을 체현하라. 융의 궁극적 목표는 개성화, 즉 타인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었다. 공감자에게 이는 타인이 편안해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전 스펙트럼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힘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주권이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고 소진되지 않고 주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돌볼 수 있는 힘이다. 이러한 체현은 당신의 무의식성으로 이득을 보아온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 더 이상 당신의 반응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융이 말한 심리적으로 자율적인 존재, 타인지향이 아닌 자기지향적 존재가 된다. 공감자가 융의 원리를 통해 깨어날 때 그들은 자신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융이 말한 집단의식의 진화에 기여한다. 융은 개인의 심리적 발달이 전체 인류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한 사람이 무의식적 패턴에서 벗어날 때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허용의 파동을 만들어낸다. 깨어난 공감자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융은 또한 자아 팽창, 즉 자신의 심리적 발달에 대해 오만해질 위험을 경고했다. 깨어난 공감자는 아직 무의식적 패턴에 갇힌 이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진정한 공감적 각성에는 겸손이 포함된다. 공감자는 자신 역시 무의식에서 인식으로 오는 여정을 거쳤음을 기억하고 그 여정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낀다. 그들은 치유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스스로를 잃지 않고도 타인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이는 내가 의식적인 공감, 공동체라 부르는 것을 만들어낸다. 드라마나 조작, 에너지 흡혈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스스로의 내면 작업을 마친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무의식적 필요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인간관계의 모델이 된다. 융은 충분한 수의 개인이 심리적 온전함을 이루어 집단 인간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를 그렸다. 깨어난 공감자는 이 비전의 일부다. 그들은 자신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 기능 부전이었던 인간관계 패턴의 치유에 기여한다. 그러나 융이 이해했던 지쳐버린 공감자를 진정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점이 있다. 그들은 사회가 의존해온 무의식적 조작의 전체 시스템을 드러낸다. 공감자들이 타인의 투사를 흡수하는 것을 멈추고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을 멈추며 가치 없는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멈출 때 인간 상호작용의 상당 부분이 무의식적 심리 흡혈의 기반에 있음을 폭로한다.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라 부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사랑, 배려, 책임으로 위장된 기능 부전 패턴임을 보여준다. 융은 세계는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데 그 실이 바로 인간의 정신이다 라고 썼다. 깨어난 공감자는 그 정신이 자신의 힘을 의식하고 무의식적 파괴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깨어난 공감자들이 자기 애적 인물뿐 아니라 그들의 무의식적 참여에 의존해 온 가족 체계, 직장 문화, 사회 집단 전체로부터 저항을 받는 이유다. 공감자의 각성은 무의식적 관계 역학의 현상 유지를 위협한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저항이 집단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이를 대극의 긴장이라 불렀다. 심리적 진화로 이어지는 의식과 무의식 힘 사이의 갈등 말이다. 깨어난 공감자는 무의식적 패턴에 도전하는 의식적 힘을 대표한다. 이것이 바로 타인이 계속 무의식 상태에 머무르기를 전제로 권력을 유지해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위험한 존재가 되는 이유다. 그들은 내가 무의식 교란자라고 부르는 존재가 된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자신의 심리적 패턴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나르시시스트는 각성한 공감자를 두려워한다. 더 이상 그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무의식적 조작으로 이루어진 전체 시스템이 각성한 공감자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의식적 패턴을 드러내고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만드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신의 성장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줄이기를 거부해왔다면 나는 타인의 어둠을 위해 내 빛을 흐리지 않겠다라고 댓글을 달아라. 하지만 여기서 카를 융의 가장 깊은 통찰이 등장한다. 지쳐버린 공감자의 진정한 위험성은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기로 거부하느냐에 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흡수하지 않기를 거부한다. 타인의 감정을 관리해주기를 거부한다.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지 않기를 거부한다. 이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기를 거부한다.
성장을 돕지 않는 드라마에 참여하지 않기를 거부한다. 이 거부는 어떤 공격보다도 강력한데 그것은 융이 말한 심리적 비폭력의 원리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각성한 공감자는 나르시시스트와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그 역동에서 자신의 참여를 거둬들일 뿐이다. 공감자의 무의식적 협력이 사라지면 조작적 시스템 전체는 붕괴된다. 융은 이러한 철수가 종종 나르시시스트에게서 그가 그림자 투사 위기라고 부른 현상을 촉발한다고 관찰했다. 더 이상 공감자가 자신들의 부인된 감정을 대신 짊어지지 않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감정적 현실을 마주해야만 한다. 이는 내면 세계를 평생 회피해온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조작 시도를 강화하거나 더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새로운 공감적 공급원을 필사적으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각성한 공감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융이 말한 심리적 면역, 즉 타인의 감정 폭풍을 관찰하되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능력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면역은 냉혹함이 아니다. 그것은 명료함이다. 공감자는 나르시시스트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면서도 해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사람은 사랑하되 기능장애는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미묘한 반응은 나르시시스트가 이해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것이다. 융은 공감 발달의 3단계를 제시했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조작에 대한 취약성을 결정한다. 1단계, 무의식적 공감자. 당신은 모든 것을 느끼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각 없이 타인의 감정을 흡수한다. 사랑이란 끝없는 헌신이라고 믿고 경계는 이기적인 것이라 여긴다. 심리적 공간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에너지 뱀파이어를 끌어당긴다. 이 단계에서는 공감이 당신을 지배한다. 당신은 만나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다. 목표는 융이 말한 심리적 경계를 기르는 것이다. 타인과 함께 느끼되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능력이다. 2단계, 각성 중인 공감자. 자신의 공감 능력을 인식하고 그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투사, 그림자 작업, 심리적 경계에 대한 융의 개념을 배우기 시작한다. 관계 속의 패턴을 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몫을 책임지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융이 말한 의식적 공감, 즉 언제, 어떻게 공감 능력을 사용할지를 선택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는 법을 배운다. 3단계, 주권적 공감자. 그림자 작업과 개성화에 대한 융의 가르침을 통합했다. 깊이 느끼되 압도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 융이 말한 심리적 주권, 즉 타인에게 열려 있으면서도 자신의 진실 중심에 머무는 능력을 개발했다. 이 단계에서 공감은 당신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지혜의 도구가 된다. 타인의 감정 상태를 감지하되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도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1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여정에는 융이 말한 의식이 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스스로의 피해자 역할에 어떻게 참여해 왔는지를 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선택할 힘을 되찾기 위해서다. 그러나 융은 모든 지친 공감자가 이해해야 할 공감적 각성에 대한 경고를 남겼다. 큰 심리적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각성한 공감자는 치유에도 해악에도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타인의 가면을 꿰뚫어보고 기만을 감지하며 숨겨진 동기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재능은 의식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융은 개성화의 목표는 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성한 공감자는 과거에 자신이 고통받았던 존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치유가 아닌 조작을 위해 심리적 통찰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공감적 각성의 최고 표현은 융이 말한 의식적 연민이다.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구해주지 않으면서 돕고 가혹한 판단 없이 명확히 보는 능력이다. 이것이 공감적 지혜와 공감적 복수의 차이다. 일부 공감자는 처음 자신의 힘을 자각했을 때 자신을 상처 준 사람들을 해치고 싶어 한다. 나르시시스트를 폭로하고 조작자를 망신주며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돌려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융은 이것이 벗어나려는 바로 그 역동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임을 이해했다. 진정한 공감적 주권은
복수의 욕구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건강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창조하는데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다. 조작에는 위험한 존재가 되되 진정한 연결에는 안전한 존재로 남는 것이다. 지쳐버린 공감자의 궁극적인 힘은 타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느냐에 있다. 진정한 관계, 의식적인 선택,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삶이다. 융이 지쳐버린 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발견한 것을 기억하는가? 그 위험은 잔인해지거나 복수심에 빠지는 데 있지 않았다. 그 위험은 의식적이고 주권적이며 조작의 면역이 되는 데 있었다. 융은 말년에 이렇게 썼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공감자에게 이는 자신의 민감함과 강인함, 연민과 분별력, 사랑할 능력과 진정으로 사랑받을 권리를 함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마침내 충분하다고 말하는 공감자는 깊이 느끼는 능력을 잃지 않는다. 대신 현명하게 느끼는 능력을 얻는다. 그들은 마음을 닫지 않는다. 의식과 진정성을 통해 접근 권한을 얻은 이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연다. 융은 무의식적 시스템의 가장 큰 위협은 의식적 반대가 아니라 의식적 철수라고 관찰했다. 공감자들이 기능장애적 역동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때 그 역동은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당신의 민감함은 결코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독성 인물과 환경을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다. 당신의 깊은 감정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무감각해지기로 선택한 인간 경험의 전 스펙트럼이었다. 진정한 연결을 향한 당신의 갈망은 순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의 깊이에 걸맞은 관계로 이끄는 영혼의 부름이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각성을 두려워한 이유는 당신이 한번 명확히 보기 시작하면 다시는 속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올바르게 가치 있게 여기게 되면 다시는 평가절하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면 다시는 그 이하에 머무르도록 설득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융의 비전은 빛과 그림자, 강함과 취약함, 사랑과 경계를 통합한 인간이었다. 각성한 공감자는 이 통합을 체현한다. 그들은 공격성으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정성으로 위험해진다. 이 진정성은 기능장애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무의식적 합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혁명적이다. 그것은 말한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을 흡수하지 않겠다.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을 관리하지 않겠다.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내 진실을 희생하지 않겠다. 더 이상 자신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지 않고 조작의 위험한 존재가 될 준비가 되었다면 나는 내 공감에 있어 주권적이다라고 댓글을 달아라. 무의식적 피해자에서 의식적 주권자로 가는 당신의 여정은 개인적 변형을 넘어 집단 치유에 대한 기여다. 각성하는 모든 공감자는 다음 사람이 깨어나기 쉽게 만든다. 누군가가 자신의 공감적 힘을 기억해야 한다면 이 글을 공유하라. 그리고 공감적 보호에 대한 융의 통찰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공감자의 빛을 먹고 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확인해보라. 우리는 이제 막 공감적 주권의 깊이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기억하라. 당신은 과하지도 너무 민감하지도 너무 깊지도 않다. 당신은 이 무의식적인 세상이 깨어나기 위해 정확히 필요한 존재다. 시청해 주어서 감사하다. 다음 차원에서 다시 만나자.